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남이야? 솔직히 지금 여기서 너랑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너희 집이 코앞인데 왜 굳이 바깥에서 봐야 해? 저희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요.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더 좋잖아요. 날씨도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너는 이렇게 오랜만에 멀리서 올라온 엄마를 바깥에서 만나 잠깐 얘기하고 보내버리고 싶니? 2년 만에 보잖아. 우리 서로 생활을 존중하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주말에 시간 빼서 엄마 보려고 나왔잖아요. 신복순 씨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올라와 가까스로 마주 앉은 아들의 태도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2시간 반이나 버스를 타고 왔어. 그런데 너희 집 근처에도 못 가보고 이렇게 공원에서 얘기해야 할 줄은 몰랐다. 여기가 뭐가 어때서요? 그냥 앉아서 얘기할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주인공은 70세 신복순 씨입니다. 그녀는 45세 전종진의 어머니로 지금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복순 씨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듯 아팠습니다. 부모 말이라면 껌뻑 죽던 효자였던 아들은 이제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는 비정한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물론 결혼 전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신복순 씨는 남편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이후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아들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업을 가진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돈을 잘 버는 것으로 유명하니 이제 아들은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신복순 씨는 결혼 때 많은 것을 보태주지는 못했지만 아들을 훌륭히 키운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알던 아들은 이제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엄마, 김치 좀 보내줘요. 배추김치랑 파김치요. 아, 지연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 엄마가 지연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고 문자 드릴게요. 김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뒤 신복순 씨는 용기를 내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현종아, 요즘 일은 어때? 아들은 성의 없는 대답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냥요, 바쁘죠 뭐. 애들은 잘 있어? 손주들 소식은? 벌써 둘 다 초등학생이 됐어. 못 본 지 오래됐지. 잘 지내네, 뭐. 그래, 그럼. 지연이 엄마는 별일 없지. 잘 있어요. 그래. 아참, 다음 달 명절에는 어디 가니? 애들이랑 일본 여행. 그래, 알았어. 신복순 씨는 아들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명절엔 여행을 가는 아들의 가족. 심 씨는 그런 아들에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아들이 명절에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들네가 처갓집에 가지 않으니 심 씨는 혼자서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골집에서 북적거리며 시간을 보내던 예전의 명절 풍경은 이제 모두 옛말이 되었습니다. 아니, 옛말이라고 말하기도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10년 전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치렀고 그 후 한 번도 아들과 며느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해 추석,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볼 생각에 심 씨는 들떠 있었습니다. 현종아, 이번 추석 말이야. 아니, 앞으로 명절 때도 음식은 거의 사고 몇 개는 엄마가 미리 해놓을게. 너희는 전날 밤에 와서 밥 먹고 추석 당일엔 일찍 가봐. 새학기도 친정 가야 되잖아. 심 씨는 전화로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깔린 듯한 톤으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명절 전날 시골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여자 쪽 집 가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허례식이고 구식 문화예요. 신복순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래, 그렇긴 하지. 그러면 새아기 집에 먼저 다녀올래? 요즘엔 그렇게도 한다더라. 아니요.
이제부터 명절엔 저희끼리 여행 다녀올게요. 뭐, 여행?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도 집에는 오지 않겠다고. 신복순 씨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명절마다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렸던 신복순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넘어 절망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신복순 씨는 친정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며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만큼은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자 고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아들에게 직접 전화 한번 해본 적 없고 아들네 집을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절 그날 하루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추석과 설 1년에 2번은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명절에 여행을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명절에 여행 가면 내가 너를 언제 보니?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뵐게요. 신복순 씨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시간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추석이 지나도 그 시간이 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고생시킬까 봐. 그래, 일 하나도 안 해도 된다니까 자고 가지 않더라도 와서 밥 한 끼라도 먹고 가.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알았어요. 그러면 또 처갓집도 가야 하고 양쪽 신경 쓰는 거 피곤해요. 저희 서로 이런 것 가지고 마찰 생기지 않도록 합해본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명절에는 여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들은 며느리와 합의된 내용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복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종아, 엄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여태 며느리 콧배기도 못 봤는데 시집살이 시킬까봐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부터 이제는 안 오겠다고 하면 엄마는 좀 섭섭하다. 꼭 그런 게 아니라요. 서로 생활을 존중하자는 거죠. 아들이 점잖게 말했지만 그 말에 신복순 씨는 더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너희 볼 일이 없잖아. 명절에도 안 보면 엄마는 언제 봐? 서울이라도 가며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명절이 아니라도 주말에라도 한번 올 수 있는 거야. 그때 아들이 희미하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이 바쁘니까 언제 가겠다고 말씀 못 드리죠. 그리고 명절에는 엄마한테만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불편하잖아요. 신복순 씨는 그런 아들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주 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명절이 곤란하면 다른 때라도 한번 보자는 것이 신복순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더 이상 그럴 여유가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래, 너희 맘대로 해라.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줄은 몰랐네. 신복순 씨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이 상해 있었고 아들도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듯해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명절이 돼도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복순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들과의 관계를 지켜가야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결국 신복순 씨와 아들은 명절에는 만나지 않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는 말이 가슴에 새겨지면서 신복순 씨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고 신복순 씨는 서울에 갈 일이 없으니 당연히 아들의 집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들의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덕분에 필요할 때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복순 씨는 그런 아들, 그런 며느리를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막내 아들 결혼했잖아. 그래, 며느리 예쁘더만. 근데 며느리가 아주 깍쟁이야. 그날 신복순 씨와 동네 친구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얘기로 한참 떠들고 있었다. 이야기가 무르익자 친구가 입을 열었다. 아휴, 깍쟁이 정도가 아니야. 나는 살다 그런 애 처음 봤다니까. 왜, 뭐가 그렇게. 애들이 신혼여행 끝나고 이번에 집에 왔길래 전화번호 좀 찍으라고 핸드폰 내밀었더니 뭐라더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 뭐라고? 신복순 씨와 친구는 한순간 놀라서 멈칫했다. 신복순 씨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아니, 왜? 할 말 있으면 아들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더라니까. 뭐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어? 어이없어서 뭐라고 할 말도 없었어. 그 정도가 아니야. 벌써부터 그냥 꽉 잡혀서 살더라니까. 신복순 씨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네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이렇게 무시당했다니. 그게 말이 돼? 거짓말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해? 언니들은 며느리 번호 다 알지. 당연한 거 아니야. 신복순 씨와 친구는 각자 휴대폰을 열어 며느리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보여주며 한참을 이야기했다. 연락은 안 해도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나는 자주 통화하는데. 에이, 언니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요즘 며느리들이 이러는 거지. 무슨 며느리도 나한테 아무 때나 전화하고 그래. 우린 나름 사이 좋은 것 같은데. 부럽다. 나도 아들 결혼시키면서 당연히 그런 거 상상했지. 어쨌든 전화번호까지 안 알려주는 건 처음 봤다니까. 그치? 아무리 요즘 며느리 해도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신복순 씨는 말끝을 흐리며 열을 냈다. 그래, 어쩐지 깊게 공감이 가네. 그녀는 그제서야 요즘 아들, 며느리에게 꼼짝 못하고 사는 게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도 친구들에 비해선 아직 나은 편이라며 속으로 작은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얼마 가지 않아 신복순 씨에게 큰 후회를 남기게 되었다. 그날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 시동생을 제외하면 그녀는 서울에서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남편이 죽고 남편의 남동생과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그 시동생이 얼마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신복순 씨는 그 소식에 말을 잃고 말았다. 시부모님도 진즉 돌아가셔서 이제는 시동생과도 연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이였기에 부고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신복순 씨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종아, 예전에 내 작은 아빠 기억나지? 아, 조금요. 아들이 학창 시절에 봤던 작은 아빠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터였다. 남편이 죽은 뒤로는 그 누구도 만날 일이 없었으니 말이다. 작은 아빠가 이번에 돌아가셨어. 아,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서울에 좀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 서울에 작은 아빠가 사셨어요. 아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신복순 씨가 서울에 갈 일은 거의 없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오신다고요?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신복순 씨는 아들이 놀라는 걸 알면서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마침 주말이잖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때 아니면 언제 가보나 싶어서. 아들, 너도 시간 괜찮으면 봐. 또 사생활이 어쩌냐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말끝을 흐리며 한편으로는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주말에도 애들 학원 다녀서 집에 없어요. 아, 그래? 신복순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저녁에 나도 집에 돌아와야 하니까 애들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너희는 집에 있니? 신복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는 대답했다. 집에 있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지연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신복순 씨는 전화를 끊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일 간다는 것이 아들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신경 쓰지 말라고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얼굴 한 번 보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그러다가 또 굳이 못 보면 되는 거였지 괜히 전전긍긍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장례식장 들렸다가 이쪽으로 오세요. 뜻밖의 대답에 신복순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네, 내일은 집에서 쉬니까 잠깐 뵙는 거면 시간 빼볼게요. 처음 보는 집이라며 얼버무리는 아들의 말에 신복순 씨는 그동안 못 봤던 아들을 떠올리며 기분이 붕 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내일 시쯤 갈게. 괜찮아? 네. 그때로 알고 있을게요. 어떻게 찾아오면 되는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모르면 택시 타시고요.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신복순 씨는 전화를 끊으며 마음 한편에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시동생 장례를 가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테죠. 그리곤 다음 날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 서울 땅을 밟자 오랜만에 익숙한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에 가자 올케와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고 잠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아들네 집에 가는 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기 메시지에 적힌 이곳으로 가주세요. 신복순 씨는 택시 기사에게 아들이 보낸 주소를 내밀며 말했다. 얼마나 걸려요? 20분 정도 걸립니다. 아유, 딱 좋네요. 신복순 씨는 그 20분이 꽃길을 걷는 기분처럼 설렜습니다. 아들의 집을 보게 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파트가 보일 때마다 입술이 저절로 붉어졌고 손끝은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만큼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의 만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2시쯤 택시가 아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 아파트 좋다. 큰 길 앞에 고층 건물이 늘어서 있었고 주변은 온통 새롭고 세련된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신복순 씨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파트의 현대적이고 깔끔한 외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종아, 엄마 지금 여기 아파트에 도착해서 입구로 들어왔어. 어디로 가면 되니? 그러자 아들이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거기 저희 집 아니고요. 그 아파트 바로 옆에 공원 보이시죠? 신복순 씨는 입구를 나와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공원 팻말이 보였습니다. 여기 공원 있네. 그럼 너희 집은 어디야? 반대편 아파트인가? 아들이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공원 앞에서 계세요. 제가 지금 나갈 테니까 거기서 봐요. 여기 말이야? 신복순 씨가 물었습니다. 네, 거기가 얘기하기 좋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신복순 씨는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낸 주소는 아파트가 아닌 공원이었고 그곳에서 만나자는 말도 황당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신복순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근처에 사는 친구끼리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를 집에 한 발자국도 안 들이겠다고 하는 아들의 태도에 신복순 씨는 점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생활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무례하고 인간적인 예의마저 없는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복순 씨는 그동안 많이 바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자신이 자주 연락도 하지 않고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전혀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모습에 신복순 씨는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복순 씨는 계속해서 아들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들의 태도는 너무도 차가워 보였습니다. 자식은 사랑하고 어떤 잘못도 눈 감아줄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신복순 씨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보고 싶었죠. 그러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있을 테니 대화할 기회가 생기겠지 싶었죠. 그러나 통화음만 계속해서 울리며 며느리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신복순 씨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아들이 불렀습니다. 엄마. 신복순 씨는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걷고 있었고 그 모습은 고작 가벼운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혼자였습니다. 아들의 뒤를 힐끔거린 신복순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서 보자는 거지? 집까지 놔두고 여기서 보자니. 지연이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이번에는 못 만나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신복순 씨는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있는 며느리는 같이 나와 보지도 않니? 이런 걸 물어보는 내가 나쁜 시어머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신복순 씨는 그 대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나의 착각이었나?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해서 나는 집까지 안 데려가는 거야. 신복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긴 밖에서 대화하는 게 더 편해요. 집에 가서 앉아서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신복순 씨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너는 정말 이럴 수 있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전날에 온다고 하시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럼 미리 말했으면 너희 집에 갈 수 있었겠냐? 신복순 씨는 무겁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신복순 씨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자식 집에 오려고 해요? 여기 공원에서 얘기하는 게 더 좋잖아요. 날씨도 좋은데. 아들의 말에 신복순 씨는 멍해졌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차갑고 그녀의 마음을 찢어 놓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저 느긋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욕구였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까? 신복순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분,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시간을 아들에게서 받은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그녀가 딱 그만큼만 대접받을 존재라는 듯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눈치가 느껴졌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 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무언의 거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해도 이건 명절 문제와는 또 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피곤하다며 마음을 돌리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온 엄마를 바깥에서 잠깐 보고 보내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 신복순 씨는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들도 미웠고 그런 자신이 더 싫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서로 생활을 존중하자고 하지 않았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활을 존중하자는 건 그렇다 치고 부모의 마음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난 너 바쁠까봐 한번 찾아보고 싶어도 참았어. 그런데 오늘 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후회돼. 왜 진작에 와보지 않았을까? 신복순 씨는 마음속에서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찾아갔더라면 이런 일도 미리 겪었을 것이고 아들 혹은 며느리에게 김치를 보내라, 뭐 해달라며 성의껏 챙겼을 텐데 그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아들은 너무도 피곤한 듯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감정 소모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명절 때 제가 전화 드리잖아요. 그냥 가끔 소식만 들으면 되지. 오신다고 했을 때도 처음 오시니까 이렇게라도 얼굴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런 얘기 하셔야 되면 제가 괜히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에 신복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아들의 태도가 단순히 아들의 입장이 아닌 그녀와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니 변호사로 먹고 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엄마의 말문을 막히게 하길 바란 건 아니었어. 신복순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말에 반박할 기회를 찾으려 했을 뿐인데 점점 그 말들이 그녀를 더 고립시켜 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알았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았어. 너희 생활, 너희 가정 존중하마. 미안하다. 나는 나도 내 가족인 줄 알았어. 심 씨는 힘없이 중얼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애들이랑 지연이 엄마와 한 가족인 듯이 나도 너랑 가족인 줄 알았지 뭐야. 그래서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신복순 씨는 마음속에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다. 앞으로는 가끔 소식만 전하면서 그렇게 살자. 뭐 이전이랑 그렇게 다를 것도 없지. 신복순 씨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한 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말싸움을 계속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입씨름하는 것도 다 무슨 소용인가. 심 씨는 울컥하며 생각했습니다. 집에는 왜 오려 하냐? 밖에서 잠깐 보면 됐지. 아니, 소식만 들으면 됐지.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복순 씨는 혼자서 되뇌었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대접받고 있어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아들에게 버려져야 하는 건가? 아, 왜 그러세요? 아들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같이 들어가시나요? 지연이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그 말에 신복순 씨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과 동시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마치 서울 아파트를 궁금해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섞였습니다. 됐어. 그냥 나도 너를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게. 신복순 씨는 그 말과 함께 마음을 확실히 닫아버렸습니다.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런 대접받으면서 엄마 노릇 못하겠다. 그 순간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아무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아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낀 신복순 씨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신복순 씨는 아들을 뒤로하고 고요한 공원에서 벗어나 택시를 잡았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그녀는 택시 안에서 그동안 차가운 아들의 말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꽃길이었을 길이 이제는 눈물로 물들어 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신복순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그 시간 동안 두어 번 전화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없이 멈췄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으니 실망할 일이 없었습니다. 신복순 씨는 그날 이후로 휴대폰 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번호가 바뀐 것을 아들이 언제 알았는지 신복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들의 번호와 며느리의 번호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웃보다 더 못한 사이였으니까요. 삶에 큰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보니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신복순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정말 아들이랑 연락 끊고 살게. 동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 연락 끊기 전에도 1년, 2년 안 보는 건 기본이었고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한 아들이잖아. 친구의 말에 신복순 씨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지. 그녀가 답했습니다. 근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 아들이 나를 하대하니까 며느리도 나를 하대하고. 근데 그게 다 내가 나를 하대해서 그런 것 같아. 그냥 사랑해서 그랬던 거지.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아니, 그게 다 내가 자처해서 그런 거야. 공부를 괜히 그렇게 죽어라 시켰던 것 같아. 인성 공부는 안 시키고 말이야. 내 잘못이지. 신복순 씨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목매지 않을 거야. 그동안 나 죽으면 한 푼이라도 남겨주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제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나리에서 살래. 가진 거 다 쓰고 곱게 늙어 죽을래. 차라리 유산 안 주겠다고 울음이라도 나보지. 그 말에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이미 가진 거 많은 애가 있까. 유산 안 준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겠지. 그래도 언니, 집도 있고 됐어. 그렇게 한다고 방집 안 할 거고 또 그렇게 다시 본다고 그게 기쁘겠지. 친구의 말에 신복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짓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녀는 말했다. 이제 너도 며느리가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준다고 아들 닫아라 그러지 마. 너는 너대로 살아. 그거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세월 다 지낸다. 그래 뭐 언니 말도 맞아. 그것도 좋겠지. 언니도 아들내미가 앞으로 뭐 도와달라고 해도 됐다 그래. 쫄딱 망해서 와도 뻥 차버리라고. 신복순 씨는 그 말로 마음을 굳히려고 했지만 대화가 끝난 후 뒷맛은 씁쓸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이야기가 주로 수다를 떠는 내용이었다면 앞으로는 그것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아들에게 집착한 시간이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어떻게 알았는지 바뀐 휴대폰 번호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아쉬운 소리가 담긴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고 그 메시지를 신복순 씨는 외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답장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런 일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속 시끄러워지는 일은 이제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과 연락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젠 그저 홀로 지내고 자신만의 시간을 찾기로 결심한 신복순 씨는 그 메시지를 지우고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복순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사라지게 했고 이제는 자신만의 작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